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나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정도윤, 68입니다. 평생을 조선소 용접공으로 살았습니다. 울산에서 35년. 마스크 안으로 땀이 흘러도 불꽃이 튀어 작업복을 태워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민재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에 첫 발을 내딛게 해줬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해왔을 때 저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펜트하우스 샀어요. 한번 올라오세요. 펜트하우스.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읍내 이발소에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빌딩 꼭대기에 있는 아주 비싼 집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데 사는구나. 내가 새벽마다 빈 도시락 들고 조선소로 걸어가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며칠 준비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을 단지에 담았습니다. 된장은 3년 묵은 것이었습니다. 장맛이 제대로 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요. 거기에 지난가을 직접 말린 고추로 빻은 고춧가루도 한 봉지 챙겼습니다. 옆집 순자씨가 직접 짠 참기름도 조금 얻어서 넣었고요. 보따리를 싸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서울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논이 아파트로 바뀌고 산이 고속도로로 잘리는 풍경을 보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는 날이었으니까요. 민재네 아파트는 압구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에서 꼭대기층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아니라 바로 현관이 나왔습니다. 층 전체가 집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쪄 있었고 옷이 달라 보였습니다. 넥타이도 없이 흰 셔츠만 입었는데 왠지 저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반갑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도시 여자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돈된 인상, 늘 계산된 미소. 지은이 보따리를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이거 된장이랑 고추장이야. 직접 담근 거. 3년 묵은 거라 맛이 좋을 거야. 지은이 잠깐 표정을 굳혔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냄새 나는 건 저희 집에 안 맞아요.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싸늘해졌습니다. 냄새 나는 것. 제 손으로 담근 된장이 제 어머니한테 배우고 또 그 어머니한테 전해져 내려온 그 장이 냄새나는 것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포장해온 음식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요리들이 하얀 접시에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먹는 척만 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민재는 지은과 무언가 소곤거렸고 저는 그 집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낯설었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내일 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했어요. 근처 호텔 잡아드릴게요. 민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1시에 현관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호텔은 잡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안으로 들이지 않은 된장 단지가 비닐 안에서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아니면 내가 잘못 키웠나? 아니면 그냥 세상이 바뀐 건가?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은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더 호텔 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장으로 한번 묵었던 부산 해운대 호텔보다도 넓고 더 조용하고 더 반짝였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제 낡은 등산화 밑창이 미끄러질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발을 조심스럽게 뗐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위로 다리가 여러 개 걸쳐 있고 그 위로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 세상이 작아 보였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가구들은 하나같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소파는 앉기 위한 건지 보기 위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색도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바지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버스에서 오래 앉아온 탓에 구겨지면 바지였습니다. 앉기가 영 꺼려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집안을 안내하면서 내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엌을 찍고 창가를 찍고 화병 하나를 조금 옮겨놓고 또 찍었습니다. 여기 다 수입 인테리어예요.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집이에요. 인테리어 계정 팔로워가 벌써 8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읍내 미용실에서 원장이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집을 찍어서 올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는 여전히 잘 몰랐습니다. 민재는 지은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자랑하는 걸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아들이 많이 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변한 건지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예전의 민재라면 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어수선하고 조금 더 편했을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서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개를 들어 높이를 가늠했을 뿐입니다. 천장이 꽤 높았습니다. 3m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였습니다. 천장 오른쪽 구석에서 시작해 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가느다란 선. 처음엔 그냥 마감 이음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선이 일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미세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35년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용접공은 불꽃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의 결을 읽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버티는지, 어디서 힘이 집중되고 어디서 균열이 시작되는지 눈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칩니다. 저는 그 감각을 몸에 새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천장의 그 선은 분명 균열이었습니다. 민재야. 저는 손가락으로 천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그냥 두면 위험하다. 균열이야. 입주할 때부터 있었어? 민재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거요? 저도 봤는데 건물 관리팀에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관리팀이 그랬다고? 네, 그냥 마감 수축이래요. 신축 건물에서 흔히 생기는 거라고요. 저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마감 수축으로 생기는 선은 대개 방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물은 그렇게 안 무너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화장실을 쓰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깊이 팬 주름들, 50년 가까이 야외에서 일한 흔적이 고스란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손님일까 짐일까? 자려고 눕기 전에 다시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발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균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집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과 완벽한 것은 다릅니다. 35년 동안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 집에서도 그 차이가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손님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침대도 제 몸이 2개는 들어갈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좁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이 낮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익숙하지 않은 냄새. 새 가구 특유의 화학적인 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재와 지은이 술을 마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괜히 듣지 않으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자식 부부 사이에 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낮게 뭔가 받아치는 소리, 다시 지은의 날선 목소리. 저는 귀를 막으려다 그냥 뒀습니다. 부부싸움이겠거니 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발소리가 복도로 넘어왔습니다. 쿵쿵쿵. 그리고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한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 안에 아직 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쯤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왜 아직 여기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밤 10시에 제가 묵고 있는 방에서 며느리가 왜 안 갔느냐고 묻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지은이 방 안을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낯선 것이 들어와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옛날 방식 아는 분이 와서 훈수 두는 거 불편해요. 천장 균열이요, 된장 냄새요, 그런 거 저희한테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눈을 봤습니다. 민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또렷하고 더 냉정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할 말을 고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멍하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뻑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갑자기 일어서면 무릎부터 삐걱거립니다. 저는 아까 개어둔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칫솔과 면도기를 챙겼습니다. 보따리는 처음부터 방 한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이지 않은 된장 단지가 담긴 그 보따리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챙겼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네 현관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을 맨 늙은 남자. 손에 든 보따리.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 일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1층 로비를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밤은 시골과 달리 완전히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과 간판 불빛이 도처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환한데 이렇게 쓸쓸할 수 있구나.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새벽 바람이 슬쩍 지나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평생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아직도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35년을 버텼습니다. 뜨거운 불꽃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그냥 벤치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위 꼭대기층에 제 아들이 있다는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아들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꽉 쥐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가 그날 밤 저한테는 제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압구정 거리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불이 켜진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옷가게, 이름 모를 술집들. 유리창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제가 속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한강 쪽으로 걷다 보니 찬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보따리는 반대쪽 손에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된장 단지 2개, 고추장 1단지, 고춧가루 1봉지. 무게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긴 의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선도 안내판이 형광등 불빛 아래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시간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 반.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을 아들 생각으로 살아온 손가락이었습니다. 2번 울렸습니다. 3번. 끊길 것 같더니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민재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먼저 마음에 걸렸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연락을 안 했구나. 민재야, 나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저는 그 말을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오늘은이라는 말은 다음이 있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음이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내는 말이었습니다. 짐을 처리하듯.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까만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늙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낯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돌아보면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위로 형이 둘 있었지만 막내인 제가 조선소에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엔 아내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돼서 잔업을 자청했습니다. 그 다음엔 민재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가 서울대학에 붙었을 때 저는 회식 자리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기쁜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힘든 게 아깝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35년을. 그런데 그날 새벽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지 않았구나.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랬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쉰 적도요. 늘 다음 달 생활비, 다음 학기 등록금, 다음번 병원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차례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한 된장, 아들이 필요 없다고 한 고추장. 저는 그걸 이 새벽에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을 짚은 것 같은 느낌. 더 내려갈 곳이 없으면 올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소에서 배운 것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구조물은 바닥을 찾고 나서야 방향을 잡는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뻑뻑했지만 똑바로 섰습니다. 가방을 코쳐맸습니다. 보따리도 다시 쥐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68살 노인이 속으로 조용히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된 무언가를 끊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만 굽어있던 철근이 다시 펴지는 느낌이랄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첫 차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하늘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울산행 버스는 6시 반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터미널 의자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옆에 보따리를 놓고 가방을 발 앞에 두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어제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름 모를 요리들이 하얀 접시에 담겨있던 그 저녁 말입니다. 먹는 척만 하고 놓아뒀던 참치마요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꺼진 것 같았습니다. 울산 터미널에 내려서야 비로소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짠내 섞인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조선소 쪽 소음.
낯선 서울 공기와 달리 여기는 제 몸이 기억하는 냄새였습니다. 읍내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텃밭이 보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따다 만 고추가 아직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마루에 올려두고 한참 텃밭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세수도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서울 아들 집 화장실에서 봤던 그 얼굴. 그런데 여기서 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지어 먹고 나서 창고로 갔습니다. 딱히 뭘 찾으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멍하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어젯밤이 자꾸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 민재의 침묵, 버스 정류장의 새벽 공기. 저는 그것들을 아직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것들의 자리였습니다. 쓰다 만화분, 오래된 농기구, 아내가 쓰던 재봉틀. 저는 선반 위 박스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일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누런 종이가 습기에 살짝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는데 테이프가 이미 말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동해시 근방의 작은 지명이었습니다. 면적은 작지 않았습니다. 지목은 임야와 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아버지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 상속 내역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땅이었습니다. 당신 젊은 시절에 조금씩 모아 사뒀다고 했습니다. 동해 근처라 바람이 세고 돌이 많은 땅이라고도 했습니다. 형들은 재산 정리를 하면서 그 땅 얘기가 나오자 손을 저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고 개발도 안 되는 곳이라고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냥 냅둬, 세금만 나오는 땅이야. 그 후로 20년 넘게 창고 선반 위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집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지도를 봐야 정확히 어딘지 알겠지만 동해 근처라면 바다가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이 세다는 건 탁 트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돌이 많다는 건 단단한 땅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형들 눈엔 쓸모없는 땅이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다른 게 보였습니다. 빈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누가 뭘 해놓은 것도 없고 누가 뭐라 이름 붙여놓은 것도 없는 땅.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접 장비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것들이었습니다. 용접 마스크, 각종 공구, 낡은 연장 가방. 조선소 퇴직할 때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가져왔습니다.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손이 안 떨어져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공구 손잡이마다 제 손 모양이 베어 있었습니다. 녹슨 것도 있었지만 손질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연장 가방을 마당으로 꺼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쓸 수 있는 것, 손봐야 할 것, 새로 사야 할 것을 머릿속에서 나눴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이 감각만큼은 35년 동안 단 하루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창고에서 꺼낸 연장 가방. 그리고 아직 들고 다니던 된장 단지와 고추장. 차 트렁크에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마당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텃밭의 빨간 고추들이 저녁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동해 방향이었습니다. 땅은 예상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동해 근처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날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군데군데 돌이 박혀 있었고 경사가 불규칙했습니다. 한쪽 귀퉁이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제멋대로 자라 있었습니다. 형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팔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든 땅.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봐야 할 게 많다는 건 제가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건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근처 읍내 모텔에 짐을 풀고 메모지에 순서를 적었습니다. 잡초 제거, 집안 확인, 자재 조달, 기초 작업.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도 일 시작 전에 항상 순서를 먼저 그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의 새벽이 몸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땅으로 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공기는 차고 짭짤했습니다. 동해가 가깝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낫을 들고 잡초부터 쳤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났습니다. 잡초를 걷어내니 땅에 윤곽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한 구조였습니다. 평평한 곳과 경사진 곳을 잘 나누면 오히려 집 안치기가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직접 줄을 치고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설계라고 부르기엔 거창하지만 어디에 기둥을 세우고 어디를 마당으로 쓸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재는 근처 철물점과 목재상을 돌았습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오래 버티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조선소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쓰임에 맞는 게 좋은 겁니다. 기둥을 세우던 날이 기억납니다. 혼자 각관을 자르고 용접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쓰니 세상이 좁아지고 불꽃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울도 민재도 지훈도 없었습니다. 그냥 쇠와 불과 저만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자리. 마을 사람들이 슬슬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봤습니다. 그러다 가까이 왔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밭일을 하다 말고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혼자 하세요? 네. 아들은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르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보다가 가셨습니다. 며칠 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왔습니다. 근처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기 저보 혼자 올리시게요? 위험한데. 올릴 수 있어요. 혼자서요? 35년 했어요. 그 남자가 픽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황당하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다시 왔습니다. 말없이 반대편을 잡아줬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 씨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읍내 철물점 사장이 그랬고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그랬습니다. 노인네 혼자 집을 짓는다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웃든 말든 기둥은 올라갔습니다. 지붕틀은 제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벽은 채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최 씨가 어느 날 작업을 보다가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저 용접 솜씨 보통이 아닌데. 철물점 사장도 왔다 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전문가 아니에요? 구조 잡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35년이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냥 하면 보이는 겁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버텨야 하는지. 사람도 그렇고 구조물도 그렇습니다. 집이 모양을 갖춰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낯선 차가 땅 앞에 섰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카메라였습니다. 삼각대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행 유튜버인데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동해 근처 여행하다가 이게 눈에 띄어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것도 허락할 것도. 그냥 일하는 거 찍겠다는데.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2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용접하고 자르고 맞춰보고 다시 붙이고. 그 남자는 말없이 찍었습니다. 떠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영상 나올 것 같아요. 올리면 링크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최 씨가 밭에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핸드폰 봐요. 빨리요.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50만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있었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쓰고 불꽃 앞에 앉아서 혼자 집을 짓는 68살 노인이. 그리고 그날부터 일이 터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최 씨가 핸드폰을 보여준 날 밤 저는 모텔로 돌아와 그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70대 장인이 혼자 짓는 철골하우스, 이게 실화입니다. 썸네일엔 제가 용접 마스크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배경의 늙은 얼굴. 저도 처음 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을 조금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장인이다.
요즘 세대가 배워야 할 것 같다. 어디 계신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화면을 끄고 누웠습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땅에 도착하니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지역 신문사라고 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단 받았습니다. 어르신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 일하는 중입니다. 짧게만요. 결국 짧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날 기사가 났습니다. 그걸 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 연락을 보고 또 다른 데서 왔습니다. 건축 전문 매체에서도 왔습니다. 최 씨가 매일 아침 새로운 소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서울 방송국이래요. 일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전화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양했습니다. 일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이 찾아오는 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한참 둘러보더니 철골 접합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직접 설계하셨어요? 설계라고 할 것까지야. 그냥 머릿속에서 그렸어요. 응력 분산이 교과서적으로 잡혀 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조선소요. 35년. 그 건축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이번엔 지은의 웃음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아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집 건축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비전공자가 이 수준의 구조를 혼자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들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최 씨가 읍내에서 들어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개발 지정됐다는 거 알아요? 무슨 개발이요? 해안관광단지. 군청에서 발표했어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저는 그날 오후 군청에 직접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동해 해안 일대가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됐고 제 땅이 그 구역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지도를 펼쳐 위치를 짚어줬습니다. 제 땅은 구역 중에서도 꽤 좋은 자리였습니다. 바다와 가깝고 첩근로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미 많이 올랐고요. 개발이 본격화되면 더 오를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창고 선반에 있던 그 누런 봉투. 형들이 세금만 나오는 땅이라고 손을 저었던 그것.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샀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 땅에서 뭔가를 받겠지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 안에서 버티는 것을 받겠지요. 저처럼. 며칠 뒤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재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화가 왜 왔는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지내고 있지. 저희도 소식 들었어요. 영상도 봤고요. 대단하시다고 지은이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귓속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냄새나는 건 저희 집에 안 맞는다고 했던 사람이, 나가주세요 했던 사람이, 땅 얘기도 들었어요. 개발치구로 묶였다고요. 들었구나. 아버지, 저희 한번 내려가도 될까요? 얼굴도 뵙고 싶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세운 기둥들이 저녁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혼자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찹초를 치고 돌을 골라내고 불꽃 앞에 앉아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반가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도. 세상이 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제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서울까지 갔습니다. 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한 겁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봄과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집은 거의 다 완성돼 있었습니다. 지붕이 얹혔고 창이 달렸고 마루도 놓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손볼 곳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인스턴트였습니다. 고급 원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공기와 함께 마시는 커피는 맛이 좋았습니다. 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골라낸 돌들이 길 양쪽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찹초를 치면서 나온 돌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쓸 데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길이 됐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자 알았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옆에 지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민재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도 꿇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값 얘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투자 얘기, 아니면 함께 살겠다는 제안, 그런 실용적인 말들을 예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살려주세요. 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정수리를 봤습니다. 흰머리가 조금 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저렇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땅 개발 소식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지 않았으면 전화도 없었을 겁니다. 그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저 혼자 앉아 있을 때 이 두 사람 중 누구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날 나도 너희를 잃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을 지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야, 나는 이미 결정을 끝냈어.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군청 담당자와 몇 차례 만났고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이 땅과 집을 재단에 기증하는 절차였습니다. 가난한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재단. 조선소에서 저처럼 평생 기술을 갈고 닦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곳. 제가 배운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곳. 이름은 생각해뒀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땅은 재단이 될 거야. 기술자들을 위한 곳으로.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재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들어올 거면 들어와. 밥은 있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냥 밥 한 그릇. 그게 지금 제가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재와 지은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짤하고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커튼 대신 달아둔 얇은 천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홀가분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집 처마 밑에 서 있다가 처음으로 내 지붕 아래 선 것 같은 느낌.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었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땅값이 올랐다고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고 제 손으로 만든 창틀이 삐걱거리고 마당에 돌로 만든 길이 있고 그 길 끝에 아직 서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이는 것이었습니다.